그 속에서 인간은 수천 년을 살아왔다. 늘 뿌연 서울 하늘.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는 무엇보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매년 10여 차례씩 있는 연례 행사. 황사가 있는 날이면 누런색의 고운 먼지가 어디에나 내려앉는다. 하늘은 황갈색으로 피어나고 시야가 흐려진다. 황사철이면 김포공항은 더욱 긴장하기 마련이다. 흙먼지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4천, 3천, 다시 4천 됐다가 매 30분마다 체크되고 있는 황사지수. 이날은 하루 종일 황사가 체크됐다. SE라는 거는 황사를 나타내는 기상 기호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에 비하면 일본의 황사는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74년 일본의 동북지방엔 황사가 섞인 누런 눈이 내린 적도 있다. まず飛行中に非常に視程が悪いのとですね、このように駐機してある場合、黄砂が来た後に雨が降りますとウィンドウが非常に汚れる。それと翼の翼の上が黄砂で黄色くなる。これで中国大陸から黄砂が飛んできてるっていうのがよくわかります。これはいわゆる3月から4月、日本の春には非常によく起こることです。 지난해엔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미국까지 날아간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이런 황사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곳도 예외가 아니다. 기상청이 예보가 있던 지난 1월 25일 취재팀이 전국의 세 곳에서 동시에 촬영한 모습이다. 때이른 1월에 발생한 황사. 황사 기간 사흘 동안 발생한 총 먼지 농도는 지난해보다 최고 5배나 높았다. 그만큼 황사로 인한 피해도 커지는 것이다. 황사 기간 중엔 병원을 찾는 호흡기 질환자의 수가 평소보다 20%가량 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교차가 큰 봄철엔 지표면의 공기는 차고 지상의 공기는 따뜻해진다. 대기 중에 있던 황사가 높이 떠오르지 못하고 내려앉아 결국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황사 기간 중엔 호흡기 질환자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에겐 더욱 피해가 크다. 어차피 이 환자는 이제 여기는 처음에 기도 입구부터 이렇게 가래가 맞고요. 전체적으로 벽이 이렇게 충혈되어 있고 염증성 변화같이 이렇게 부어있는 양상을 보이면서 벽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모양새가 그 폭행같이 오랫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만성 기도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황사 때 대기 중의 먼지 농도는 평소의 4~5배에 이른다. 그런데 그 황사와 같은 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 속으로 직접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기도를 자극해 기침이 나게 하거나 가래나 염증을 일으킨다. 또 황사와 같은 미세먼지는 기관지에 직접 작용해서 기관지벽을 헐게 하고 협착을 일으킨다.
기도가 좁아져 숨 쉬는데 방해가 된다.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또는 기관지염 확장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황사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증상이 훨씬 심해지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사망률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1평방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이 늘어남에 따라 일일 사망률이 1%씩 는다는 연구도 있다. 황사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피해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정밀 산업. 컴퓨터 모니터나 TV 브라운관용 유리를 만드는 이곳에선 늘 먼지와의 전쟁을 벌인다. 작은 먼지 하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액체 상태 유리물을 브라운관 모양으로 만드는 소위 성형 공정. 이때 먼지가 날아들면 심각한 불량이 발생한다. 아무리 미세한 황사 입자라도 유리에 흠집을 만들거나 화면에 굴곡이 생기게 한다. 황사철이 되면 이런 불량이 갑자기 증가한다. 이런 심각한 폐해를 낳는 황사는 과연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취재팀은 황사의 발원지 중국으로 향했다. 먼지를 덮어쓴 차들이 시내 곳곳에 서 있고 차들은 모래먼지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천천히 오간다. 희뿌연 거리엔 추운 겨울도 아닌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띈다. 우리보다 훨씬 황사가 잦은 중국. 중국인들에게 황사는 늘 위협적인 존재다. (1998년 2월) 중국 은천. 사막 인근의 도시인 이곳에 모래 폭풍이 몰아닥쳐 도시를 뒤덮었다. 하늘은 붉은색 흙먼지로 뒤덮였고 순식간에 밤이 된 듯 주변이 어두워졌다. 가시거리는 10m도 채 안 돼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초속 30m로 불어닥친 모래바람에 나무들은 휘청였고 농작물, 교통, 전력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었다. 모래먼지로 밤처럼 어두워진 오후 3시. 이것이 바로 황사의 위력이다. 이런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 내륙의 사막지대. 취재팀은 중국의 4대 사막으로 황사의 발원지를 찾아 나섰다. 모래 폭풍의 도시 은천을 지나가는 황하. 황하가 실어 나르는 모래와 진흙은 대부분 황사의 발원지 중 하나인 황토 고원에서 흘러내려온 것이다.
해 16억 톤의 붉은 토사를 토해내는 황하도 황사의 한 제공자 중 하나이다. 사막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도로는 흙먼지로 뒤덮였고 주변은 금세 어두워졌다. 오후 4시. 바로 앞에 사람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이 말하는 모래 폭풍 황사였다. 이날 취재팀의 여정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흙먼지는 멈추지 않았다. 도로엔 밤늦도록 모래바람이 계속됐다. 발원지를 찾아가는 길. 사막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무엇 하나 날 것 같지 않은 이 메마른 땅에 야생 낙타를 길들여 밭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 간혹 모래 폭풍이 불어올 때면 낙타가 먼저 모래 속에 코를 묻고 큰 소리로 울어댄다고 한다. 일 년 내내 모래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흙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아이를 낳는다. 그렇게 나름대로 자연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들. 하지만 발원지로 가는 길목인 이곳에도 황사는 수시로 불어닥쳐 사람들의 피폐한 삶마저 핥히고 지나간다. 起风沙的是在这什么情况？起风沙的时候，主要是鼻子都黑了，满体都是沙子。刮的时候我们说闻的是鼻子上都是沙，有时候的时候我们吃饭的这个锅头上不也有沙？我们什么都干不成，就待在闻。 한 번 불면 2, 3일씩 꼼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막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황사는 생활처럼 익숙해 보인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지대. 중국은 전 국토의 15% 이상이 사막이다. 드디어 도착한 황사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 텐켈 사막. 주위는 온통 누런 모래뿐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마치 해안의 큰 파도 같은 모래 언덕, 모래 산들 뿐이다. 하지만 이 평온하던 모래산도 바람이 불면 거대한 모래 언덕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
사막은 늘 건조하고 강수량은 적다. 봄이 되면 더욱 고온 건조해진다. 긴 겨울 동안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모래는 잘게 부서지고 떠다니기 쉬운 작은 모래먼지가 된다.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끊임없이 흙먼지가 인다. 특히 봄철이 더욱 고온 건조할수록 먼지는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 대기의 난류 현상과 북쪽에서 불어온 차갑고 강한 시베리아 기류가 만나면 공기층은 불안정해진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승 기류를 타고 모래바람이 널리 퍼지는 것이다. 상승 기류를 탄 모래먼지는 하늘 높이 떠오른다. 이때 큰 먼지는 중국에 떨어지고 작은 먼지는 멀리 날아간다. 황사는 이렇게 발생한다. 사막지대에서 발생한 모래먼지들은 황하 중류의 이곳에서 황토 성분이 더해진다. 황사의 발원지 중 또 한 곳이다. 황토 고원. 중국 전체 면적의 1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황토지대이다. 이곳에도 봄철이면 예외 없이 황사 현상이 일어난다. 이곳의 고운 황토 흙들이 며칠이고 날리곤 한다.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바람과 비와 먼지를 피해 황토층의 옆을 파고 구를 만들어 살아왔다. (20여일이면) 만들 수 있는 황토 동굴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지금은 우물이나 창고로 쓰이고 있지만 목조 건축보다도 내구력이 강하다고 한다. 바람이 불 때 모래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산이 우는 것 같다고 해서 명사산이란 이름이 붙은 이 일대는 오래전 동서교역로였던 실크로드가 있던 길이다. 그러나 이제 상인들의 왕래는 끊어졌고 도시는 모래 속에 묻혀버렸다. 사막 한쪽의 무덤들, 둥글게 모래를 쌓고 그 위에 바람에 날리는 걸 막기 위해 큰 돌들을 눌러놓았다. 그러나 바람에 오래가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 내륙의 건조한 사막지대와 황토 고원지대에서 발생하는 황사.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는 보통 강한 서북풍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퍼져 중국 대륙의 절반 이상을 덮는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반도로 이동해왔다. 우리 역사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해왔을까? 문헌으로 남겨진 그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3월 왕도에 흙비가 내려 낮이 밤처럼 어두워졌다. 서기 606년의 기록이다. 그 밖에 삼국유사나 중보문헌 비고에도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황사가 170회나 등장한다. 태종 때는 함길도, 평안도 일대에 흙비가 내렸다는 기록과 함께 삭주에 흙비가 내려 청, 홍, 황색의 벌레가 해를 끼쳤다고 적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CD롬을 검색해보면 옛사람들은 황사를 토우, 즉 흙비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0여일이 넘게 내리는 흙비는 옛사람들에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다. 또 흙비가 내리면 금주령을 논의하는 등 흙비를 하늘의 꾸지람이나 경고로 여기기도 했다. 이렇게 흙비, 즉 황사비는 때론 하늘이 내리는 재앙으로까지 여겨졌다. 그렇게 지난 수천 년 동안 자연현상으로만 알아왔던 황사. 현재 이곳에선 관측을 통해 직접 황사를 연구 분석하고 있다.
라이다 측정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하늘에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있는지 계측하는 장비다. 이 파란 선은 에어로졸의 양을 나타내는 분포고요. 노란 선은 에어로졸의 형태를 나타내는 신호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에서부터 18km까지 관측이 되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황사층은 연속적으로 넓은 스케일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오늘 서울 지역에 약간의 황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 관측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모든 부유물질들을 통칭한다. 에어로졸에는 대기 오염 물질과 황사가 함께 들어있다. 그중에 황사의 특성을 읽어 한반도로 이동하는 황사의 움직임과 양을 분석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에 실려 이동하던 황사, 중국의 모래먼지는 어떻게 한반도에 내려앉는 것일까? 엄청난 양의 모래먼지가 부유될 수 있고 그 부유된 것이 약 5km 정도 상공에 강한 바람과 함께 결부돼 갖고 우리나라 쪽을 향해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조건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상공에서도 약간 좀 정치하는 듯한 어떤 기압 패턴이 유지가 돼야 돼요. 안 그러고 만약에 저희 뭐 폭풍을 불듯이 그냥 확 지나가게 되면은 황사는 전혀 우리 지상에 낙하하지도 않고 통과돼 버릴 수 있어요. 황사는 과연 얼마나 날아오는 것일까? 취재팀은 헬기에 포집 장비를 설치하고 한반도 상공 대기 중의 황사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헬기 날개에 단 장비를 통해 한반도 상공의 황사가 계속 포집됐다. 지상 1.5km 상공. 서해안의 한반도 상공에서 황사띠가 관측됐다. 육안으로 봐선 비교적 연한 황사. 그러나 지상의 황사 농도보단 훨씬 짙었다. 이날 지상에서 포집된 황사의 농도는 114. 상공에서 포집된 황사의 농도는 지상의 2.6배였다. 황사의 이동은 바람의 결과다. 편서풍 상공 10km 높이엔 강한 바람층인 제트기류가 있어 황사는 멀리 태평양 상공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98년 3월 1일 위성 사진.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황사가 중국의 도시들을 거쳐 한반도로 날아들고 있다. 대기권이 있고요. 한 10km 지구를 싸고 있는 공기권에 대기권이 있고 20km 바깥으로 우리가 성취권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제트 스트림이든가 굉장히 빠른 스트림이 흐르거든요. 화산이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하는 황사도 경우에 따라서 그 성취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뭐 여기서 하와이가 아니라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발원지의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하루나 이틀 만에 한반도에 도착한다. 이런 황사의 동진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있다. 바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벼멸구다. 우리나라 벼농사에 가장 큰 해를 입히는 벼멸구는 섭씨 12도 이하의 기온에선 살지 못한다. 때문에 벼멸구는 추운 한반도에선 겨울을 날 수 없고 결국
한반도에서 생겨난 병해충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서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가까운 신안군 도서지방에선 매년 6월이면 괴멸구가 발생해 벼를 갉아먹고 농사를 방해한다. 이 시기는 중국의 수확기가 끝나는 시기로 먹이가 없어진 중국의 벼멸구들이 한반도로 건너오는 것이다. 이 상태는 지금 이제 번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혹시. 현재 날개가 있는 거는 중국에서 날라온 것이고요. 날개가 없는 거는 여기 날라와가지고 새끼를 채가지고 지금 크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18일 정도 빨리 날라왔습니다만은 6월 18일 날 날라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15배 정도 우리 신안군에는 많이 날라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중국에서 염색제를 뿌린 벼멸구가 한반도에서 발견된 적도 있다. 편서풍을 타고 오는 중국의 벼멸구의 이동은 황사의 이동 원리를 잘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자연적으로 원래 봄철에 황사가 엄청난 양의 먼지가 황사가 이동해가지고 그것이 그 동북아를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부에까지도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편서풍이 강하게 불었던 지난해 4월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강한 제트기류를 타고 태평양을 넘어 6일 만에 미국까지 날아간 것으로 보고됐다. 워싱턴대 대기오염연구소가 인터넷에 개설한 기상 관련 사이트. 이곳에 처음으로 올려진 98년 4월의 아시아 황사는 시윅스 기상위성 자료를 워싱턴대 연구진이 분석 발표한 것이다. 곧바로 기상학자들 사이에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많은 학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넘어온 중국의 황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미국 기상청과 관계기관들 또한 오래전부터 황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그들은 해양 탐사는 물론 해저 지질 탐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무인 잠수정을 바닷속에 집어넣어 태평양 해저의 퇴적물을 조사한 결과 사막의 토양 성분이 검출됐다. 황사 성분인 망간, 석영 등이 포함된 광물질들로 그것들은 지질학상 이 지역에선 발견하기 어려운 성분들이었다. 그것은 중국의 모래먼지가 쌓인 결과로 결국 황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태평양에까지 날아와 쌓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황사는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일본에서도 관련 학자들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다. 대기 관측용 비행기는 나고야를 출발해 앵커리지, 노르웨이까지 이르는 지역의 에어로졸 분포를 계측하게 된다. 항공기 관측의 중요한 요소는 대기 중의 물질을 샘플링하는 것으로 각 공기구멍에서 기계로 연결된 호스를 통해 순간순간에 대기 중에 떠있는 각종 물질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 연구를 통해
대기 중에 부유하는 물질들인 에어로졸이 냉각 효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중에서도 황사는 그동안 동아시아의 온난화를 막는 역할을 해왔다는 결과를 얻었다.空気中に浮かんでる小さな微粒子ですね、エアロゾルと呼んでますけども、それが太陽の光を反射するために生じてるんではないか。アジアのこの地域では大気中の微粒子というのは黄砂粒子が代表的なものです。多くの人は今その黄砂の太陽光を反射する能力について研究を始めてるところです。詳しいことはこれからの研究で分かるだろうと思っておりますけど。 지구의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평균 기온이 크게 내려간 세계 3대 냉난화 지역. 이곳들은 모두 대기 중에 떠다니는 에어로졸이 많은 곳으로 동아시아의 경우 황사로 인한 냉난화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대기 중에 황사를 포함한 에어로졸층이 있으면 태양빛이 이를 투과되지 못하고 우주 바깥으로 방사되는 원리다. 또 에어로졸은 구름을 만들어 지구 표면으로 들어오는 열 에너지량을 감소시킨다. 지표면의 복사열을 흡수해 냉각 효과를 더하기도 한다. 특정 지역에 국한될 수 있지만 결국 봄철의 황사는 지구 온난화를 막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 전체 평균으로는 온실가스 기체의 온난화에 한 약 5분의 1 정도의 영향을 준다. 에어로졸이 반대 방향으로 냉각 효과가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결론인데, 그거는 5분의 1이라는 게 지구 전체 평균이고, 국지적으로 봤을 때는 5분의 1이 아니고 1대 1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동북아 지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같은 에어로졸의 효과에 대해 전 세계 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제주에선 에어로졸에 관련된 국제 기상학자들의 회의가 있었다. 황사를 포함한 오염물질의 이동은 이제 아시아 전체에 관련된 문제다. 이를 인식한 이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2000년까지 관측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보면 황사는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황사로 인해 한 번에 날아오는 모래의 양은 100만 톤이 넘는다. 이렇게 중국에서 날아와 태평양에까지 쌓이는 황사의 토양은 지표면의 표토층을 계속 보충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 황사가 쌓이는 태평양엔 다양하고 풍부한 어류들이 살고 있다. 중국과 인접해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서해안에도 풍부한 어족이 형성된다. 이런 사실들과 황사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黄砂が太平洋へ流れていって途中で落ちた時にその黄砂のミネラルですね、金属の成分がそういう微生物の栄養塩になってい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るんですね。こういう話はアメリカの学者もよくやってるんですが、実は比較的最近ですね、非常によく似た話がヨーロッパの研究者の間でも出てきた
これはサハラ砂漠の砂がアマゾンの奥地の、植物の栄養塩になってるという話です。実はそのアマゾンの植物生態系の栄養物の循環というのは大きな今テーマになってて。 아프리카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지구상의 가장 큰 사막인 이곳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 생명체라고는 없을 것 같은 모래 사막이다. 동아시아에서 황사라고 부르듯이 이곳 사람들은 이 엄청난 사막의 모래바람을 하마탄이라고 부른다. 이곳의 하마탄은 동쪽에서 부는 무역풍으로 자연적으로 대서양을 건너 아마존을 향해 불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대서양을 건너는 하마탄의 위성 관측 사진들로 뒷받침된다. 사하라의 모래먼지띠가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관측되기도 했다. 이렇게 사하라에서 날라온 모래먼지는 수천 년 동안 아마존에 쌓여왔다. 고지대 밀림은 비교적 영양분이 없는 척박한 곳이다. 그럼에도 아마존의 식물들이 번성하고 이처럼 울창한 수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마탄이 실어오는 사하라의 모래가 아마존의 식물들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막의 모래는 환경에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최근 황사비는 산성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토양 성분의 황사는 강한 알칼리성이다. 때문에 황사는 산성비를 중화하고 산성토양을 중화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황사도 유난 전국을 뒤덮고 있는 황사. 최근에 발생하는 황사는 대도시 대기 중에 많은 중금속 성분. 단순한 흙먼지가 아니라 황사가 오면 심한 먼지로 인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퍼져 있는 상태로 환경부가 지난 3년 동안 북서부의 사막지대에서 넓은 청색의 황토 입자들이 한반도 면적의 1.5배나 되는 대기 중에 마그네슘이나 철, 망간 등.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이롭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황사의 성분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황사의 성분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먼저 빗물을 받아 모으고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함께 포집한다. 빗물이 포집된 필터의 색깔이 노랗게 되는 것은 황사가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이 필터의 황사를 분석함으로써 황사를 통해 유입되는 성분을 가려내게 된다. 이온 분석을 한 결과 대기 오염 물질이 녹아든 질산과 황산, 음이온이 함께 검출됐다. 일본에서 포집된 황사도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먼저 취재팀이 발원지에서 채취한 모래 성분을 조사해본 결과 알칼리성 토양 성분이 주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포집된 황사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발원지의 모래와는 전혀 다른 성분이 검출됐다.ここに見えるちっちゃい粒子とか、それがあまり色が薄い粒子っていうのは主に土壌粒子、このちっちゃい、黒い粒子、こういう黒い粒子はおそらくブラックカーボンとかフライアッシュ。 사막에선 생각할 수 없는 성분이 덮여 있다. 일본에서 포집된 황사는 원래 발원지 황사와는 다른 상태가 된 것이다. 채취한 황사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우선 모양부터도 다르다. 일본 상공의 대기 중에서 포집된 황사는 둥근 모양을 띠인다. 그에 반해서 발원지의 황사 입자는 각이져 있다. 중국과 한국을 거치고 일본까지 날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해 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을 거쳐온 황사는 단순한 모래먼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기오염 물질과 만난 황사는 발원지에는 없는 제3의 새로운 물질로 변해 있다. 결국 우리는 1년에 몇 차례씩 이 오염 물질의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황사를 변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은 매년 9% 이상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엔 공업화에 찌든 또 다른 모습이 있는 중국. 최근 공업화, 산업화와 함께 대기 오염이 늘고 있는 중국의 먼지 농도는 WTO 기준치의 8배 달한다. 铁西区内分布着什么制药、化工、电子以及重型机械制造等等。在以前呢，沈阳的重工业是比较发达的时候。现在呢是中午12点左右，在沈阳的工业地区上空呢，基本上是雾气蒙蒙，阴云比较重，对人体呢稍微有一些不太通畅的地方。 세계 10대 오염 도시 중에 9곳이 중국에 몰려있는 실정으로 공장은 많지만 공장의 굴뚝엔 미처 탈항 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대기 오염의 주된 성분인 아황산 가스는 이들이 사용하는 연료에서 배출된다. 이런 질 낮은 석탄은 가장 큰 원인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불완전 연소로 오염 발생률이 아주 높다. 그럼에도 아직 중국은 에너지원의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这个煤现在是挺好烧的，这个搞这个黄土和的煤，黄的是煤，这是哪儿的煤？这是那个什么富顺煤面子，富顺的煤面子，它的黄土打的煤坯，这样的好烧。咱买快煤的话，那个价格太高，咱买不起。我。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올 3월 타임지. 타임지는 중국의 공해 실태를 분석하고 중국에서 매년 30만 명이 아황산 가스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문제는 자국 내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영향은 주변국들에게까지 미치기 마련이다. 과연 이런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동아시아 산성비 연구 프로젝트. 최초로 국경을 넘어가는 동아시아의 대기오염 문제를 다룬 이 연구에선 한반도 상공의 오염물질 중 12에서 33%가 중국산이라고 추정했다. 또 최근 환경부 지원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 산성비 원인 물질의 35.6%가 중국에서 비롯된다는 실측 수치가 나왔다. 중국은 이제 21세기 지구 환경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의 아황산 가스 상위 배출 지역이다. 그중 한 군데인 산동성의 연간 아황산 가스 배출량은 한반도의 연간 배출량을 훨씬 뛰어넘는다. 중국은 현재 연간 한국의 11배에 달하는 아황산 가스를 배출한다. 이대로라면 중국은 10년 후엔 전 세계 아황산 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게 된다. 그땐 지금보다도 훨씬 심각한 폐해를 낳을 것이다. 결국 오염물질을 싣고 한반도로 불어오는 황사의 농도도 점점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최근 한 가지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황사가 핵물질까지도 옮겨온다는 연구 결과다. 안산에 있는 해양연구소. 안산에 내리는 빗물을 받아 대기 중에 분진을 포집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 결과 플루토늄 등 3가지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는 에너지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따라서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거죠. 경기도 안산에 내린 비를 3년간 측정한 결과 방사능이 0.05에서 131 마이크로 베키엘까지 검출됐다. 그중 최대치는 황사비에서 나타났다. 황사철이 높을 이유가 그 대기 속에 그러니까 공기 중에 먼지 숫자가 황사철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양이 재부유한 거기 때문에 토양에 붙어있던 플루토늄이 대기에 온 거기 때문에 그 먼지 숫자가 늘어나면은 결국은 거기에 플루토늄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4월달 황사 때 높게 됩니다. 1963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기 중 핵실험이 금지됐으나 중국은 지난 80년까지도 중국 내륙의 건조지대에서 지상 핵실험을 계속해왔다. 그 중심 지역이 신강지구, 황사의 한 발원지가 되는 사막지대다. 그런데 이 일대는 늘 편서풍에 노출돼 있고 가라앉아 있던 핵실험의 찌꺼기들이 매년 편서풍이 강한 황사철에 한반도로 이동한 것이다. 최근 일본의 연구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스쿠바에 날아온 황사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발견됐는데 역시 중국 발원지 일대 핵실험 결과물들이란 것이다.
단순한 모래먼지로 알았던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엎는 황사의 실제. 과연 황사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93년 중국 금창에 불어닥쳐 30여 명의 사망자를 내기도 했던 모래폭풍 황사. 우리가 황사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불편함 정도로 느낄 때에도 이웃 중국에서 황사는 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때문에 중국 정부도 나름대로 대비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황사를 줄이기 위한 사막의 조림 사업. 나무를 심어 바람을 막고 모래땅을 고정시키는 계획으로 이미 지난 78년부터 진행돼 왔다. 이들이 방호림이라고 부르는 나무들은 바람을 막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모래바람이 이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인구 증가에 따른 개간과 방목, 뗄나무를 구하기 위한 무분별한 벌목으로 방호림은 줄어들고 사막은 더욱 더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사막은 자연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토양에 염분이 쌓이는 등 사막화가 진행되고 토양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선 전국토 면적의 27%가 황폐화되어 있고 매년 2,500평방킬로미터가 새로운 황무지가 되고 있다. 그만큼 황사의 발원지도 더 커지고 황사의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东南亚，这是再往南吃到以南，像澳大利亚这一块，澳大利亚这一块也有沙漠，是吧？也有沙漠，就是它这个自然地带，就是在这个自然地带，它都有沙漠。这是一个自然历史地区形成过程当中的形成的这么一种自然地貌例行。这个在地貌上把它叫做一种地貌例行了，是吧？那么这个沙漠在我们国家，因为它面积比较大，所以它跨过。你像蒙古，蒙古整个是一个荒漠化地区，苏联的西伯利亚地区也是一个荒漠化地区，它是个地带性的分布。所以这种啊，在一个国家里头，它不可能是都是那么很好的自然。大家现在不是反映，像北京地区的风沙少，至于到了韩国或者日本，那就是很少很少的了。 이제는 대기 오염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고 국제 환경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 대륙이지만 그것은 북반구 전체로 확산된다. 무엇보다 중국의 오염이 가속화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의 영향은 동북아에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환경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이 조그만 산업화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만큼 같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레벨이 된다 하면은 인구가 30배라면 마이너스 30배를 더 쓸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이 엄청난 거죠. 죽음의 10배가 아니라 이제 300배가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통상 죽음의 10배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치는 영향이 제가 생각에는 일단 가장 큰 것이 민감한 것이 생태계가 가장 민감해집니다. 보이지 않게 생태계는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요. 우리가 피부로 느껴서 생태계가 망가졌다. 이게 벼랑간 소나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했을 때는 이것을 복원하려면 다시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1월 3개국 환경장관 회담. 한국과 중국, 일본은 환경 문제를 둘러싼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의 모임은 대기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공동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맑고 푸른 우리의 하늘에 중국의 오염물질이 1년 내내 날아들고 있다. 봄철의 황사는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뿐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오염. 이것이 수천 년 동안 계속돼온 자연현상 황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다.